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제2주차 발명교육과 스토리텔링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수강생이 모두 5분인데 지금 오픈 채팅방에 4명이 들어와 있고 아직 한 사람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정아 님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수업은 3명이 들었는데, 두 분이 이제 사정상, 한 분은 늦게 들어왔죠. 그랬는데, 과제 낸 사람은 또 3분이에요. 그래서 2분이 아직 안 낸 상태입니다. 이제 동영상 강의는 우리가 이제 50분 수업 3시간짜리 강의인데, 이거를 50분 수업에 20분 동영상이 기본 최소 분량이기 때문에 60분, 최소 60분짜리 동영상을 하고 나머지 이제 60분 이상 되는 시간은 여러분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녹화는 용량이 너무 커서 뭐 길게도 못하니까 최소 60분을 이제 막 넘기는 정도로 녹화를 할 예정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적절하게 여러분이 이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 강의하는 수준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우면 좀 어렵다고 좀 알려주시고 뭐 할만하다 그러면 할만하다고 여러분이 반응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강의들을 녹화할 때 참고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녹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노트북에 직접 이렇게 써가면서 이제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웹캠이 정상적으로 각도가 나오지만 판서를 하려고 노트북을 젖히면 천장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얼굴은 안 보이도록 하고 곧바로 이제 판서하는 그 상황으로 녹화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일단 이 웹캠은 끄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 요 화면은 이제 그 무료로 합법적으로 공개된 텍스트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요약해 놓은 곳입니다. 저는 이 오픈스탁이라는 곳에서 화학책을 몇 권 이렇게 다운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톡방에 올려진 그 케미스트리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 화학을 더 세분하면 전통적으로 무기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고분자화학 전통적으로 이렇게 분류된다.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무기, 유기, 생화학, 고분자라고 했고 화학의 이론을 정립하는 학문을 물리화학.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이나 순수한 물질들을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느냐, 혼합물을 어떻게 순수한 물질로 분리하느냐, 이런 이론, 기술, 뭐 이런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분석화학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제 최근에는 뭐 나노화학도 있고 에너지 화학도 있고
뭐 전기화학도 있고 좀 세분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적힌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중에 세부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학문들은 대부분의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게 좀 더 추가로 들어 있고요. 뒤에 화면을 먼저 보면 화학책을 어느 화학책이든지 간에 제일 첫 부분에 일장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물질의 분류라고 하는 이 그림, 요런 비슷한 그림을 여러분이 항상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질을 최종적으로 아래에 나와 있는 헤테로지니우스 믹스처어 이쪽 헤테로지니우스 믹스처어냐 호모지니우스 믹스처어냐 원소냐 아니면 화합물이냐 이 넷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하는 기준이 크게 이 왼쪽에 두 개와 오른쪽에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어떤 그 물질들이 한 종류만 있으면 순물질이라 그래요. 순물질, 순수하다.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으면 우리 이제 믹스처, 혼합물이다. 한 종류의 물질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자들도 한 종류만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원소라 그래요. 한 종류의 원자로만 돼 있다. 또는 원소로만 돼 있다. 말 그대로 원소 이렇게 돼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을 해서 순수한 물질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순수한 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 이거는 이제 화합물이에요. H2O라고 하는 H와 O가 2대 1로 개수비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근데 샤프심 같은 거 보면 어떤 물체 또는 물질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데 샤프심 거의 검은 색깔, 진한 회색의 원기둥이죠. 연필심이나 샤프심은 요거는 탄소로만 되어 있어요. 탄소로만 되어 있는 물체다. 원소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물에도 산소와 수소라는 원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물질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물에는 그냥 물이라는 물질이지 그 안에 산소와 수소는 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소의 종류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어떤 물질을 생각을 하면 샤프심, 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샤프심은 탄소로 되어 있고 물은 H2O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다. 혼합물도 섞여 있다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다 하는 건데 이 혼합물도 아주 잘 섞여 있느냐, 유니폼, 여기 이제 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료 전체, 관찰의 대상이 되는 시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잘 섞여 있으면 균일한 혼합물이다. 형용사만 적어놨죠. 균일한 혼합물. 그렇지 않고 잘 안 섞여 있으면은 불균일 혼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 섞였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이 분자 수준 정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분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서 다른 물질하고 잘 섞여 있으면 균일하다, 호모지니우스다. 그렇지 않고 막 분자가 몇 개씩 뭉쳐 있다거나 어떤 거는 20개, 어떤 거는 5개 이런 식으로 뭉쳐 있다거나 뭐 분자 수준은 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냥 덩어리져 있는 것들이 막 섞여 있다 그러면은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바닥에 만약에 대리석으로 된 바닥이나 기둥이 있다 그러면 이 대리석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하얀 부분도 있고 검은 부분도 있고 회색 부분도 있고 막 그렇죠. 뭐 나무 줄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균일 혼합물은 뭐 콜라나 아메리카노 커피 그냥 믹서 커피는 액체이긴 하지만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믹서 커피를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덩어리진 것들이 막 군데군데 좀 크기가 다른 것들이 뭉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원소냐 화합물이냐 균일한 혼합물이냐 불균일한 혼합물이냐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다른 내용을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새로 이제 하나 더 그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작성한 그림인데 이제 그 오픈된 소스에서 그림을 따오다 보니까 좌우가 바뀌었어요. 앞에 그림에서 순물질과 혼합물질이 여기서 좀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더 좋아 보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물질이 있고 순물질이 있고 혼합물이 있고 원소가 있고 이건 아까 썼으니까 화합물이 있고 호모지니우스한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 있고 헤테로지니우스한 혼합물이 있다. 이 호모지니우스 혼합물, 균일 혼합물을 다른 말로 솔루션이라고 한다. 용액이라고 한다. 우리가 한자어로 용액이라고 하면 액체 상태만 연상을 하게 되는데 화학에서 용액 그러면 그냥 이 앞에서 얘기한 그대로예요. 두 가지 이상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 이러면 용액입니다. 뭐 화학책의 연습 문제에도 가끔 나오는데 뭐 먼지 같은 게 제거된 깨끗한 공기 그러면은 그 공기는 몇 가지 기체들이 잘 섞여 있는 거예요. 공기는 용액입니다. 합금도 용액이에요. 어떤 뭐 탄소에다가 철에다가 탄소를 일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합금을 만드는데 그걸 뭐 5%로 할 거냐 뭐 1%로 할 거냐 그때 이제 농도는 다르지만 일단 한번 정해진 농도로 합금을 만들면 아주 균일하게 잘 녹아 들어간 그런 용액이 돼요. 그래서 균일 혼합물 그러면 용액이라는 다른 말로도 하고 이 용액은 고체 용액과 액체 상태 용액과 기체 상태 용액이 각각 다 가능하다. 앞에 화면에서 추가된 게 이제 솔루션 요 하나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추가된 것이 요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한 물질로 나눌 수 있다. 이 separate가 이제 나눈다는 건데 요때는 물리적으로라고 하는 꾸며주는 어휘가 있습니다.
혼합물을 순수한 물질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는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물리적으로라는 말은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한다.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 보면 화합물을 원소로 또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는 화학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분리라는 말을 쓸 거냐 말 거냐 잠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일단 separate는 이렇게 떼어 놓는 거를 말하죠. 화학에서는 이 위에 이 과정을 용어가 있어요. 분리라고 해요. 분리. 그 다음에 아래에 화학적으로 화합물을 원소로 나누는 거는 분해라고 합니다. 다른 용어예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분리라는 거는 물질이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이 물리적으로 변화한다는 게 그런 뜻인데 물질 자체가 다른 걸로 변하는 건 아니고 섞여 있는 거를 이렇게 원래대로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떼어 놓는다 하는 뜻이고 분해라는 거는 아예 물질 자체가 새로운 걸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산소와 수소라는 원소로 아예 분해되는 거니까 이제 물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이 분리는 어떤 그 프로 바둑 기사가 바둑을 다 둔 다음에 바둑을 두면 바둑판 위에 흑과 백돌이 막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잖아요. 바둑판이 시합이 끝나면 원래대로 흑백을 다 나눠서 통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런 게 일종의 분리예요. 바둑돌 분리하는 거는 뭐 손으로 이렇게 눈으로 봐가면서 손으로 가능하지만 만약에 설탕에 소금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이제 설탕하고 소금을 나누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쉽지 않은데 그럴 경우에도 적절하게 물리적인 성질들을 이용하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상당량을 설탕과 소금을 분리할 수가 있다. 이때 이제 물리적인 성질이 이용이 된다. 그래서 그 물질의 분류를 설명을 하려면 물리적인 성질 또는 화학적인 성질,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이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앞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어차피 이 뒷부분을 설명하고 다시 앞으로 오는 게 좋아 보이네요. 자, 물리적인 성질 그러면 이 물리적인 성질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하지 않고 얘만 들었습니다. 얘만 들어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었는데 어떠한 물질이 또는 어떤 물체나 물질이 무슨 색이냐, 냄새가 어떠냐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눈으로 쭉 확인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 같으면 0도에서 얼죠. 얼음은 0도에서 녹고요. 그런 게 이제 녹는 점이라고 하는데 몇 도에서 녹느냐. 100도에서 끓는다. 물이 얼고 녹고 끓고 하는 거는 물 자체가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건 아니고 항상 물이긴 한데 외적으로 봤을 때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런 모양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나머지들도 다 본질 자체가 변하지는 않으면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이에요. 화학적인 성질은 그야말로 화학 반응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화학 반응 그러면 산화 반응, 환원 반응 합해서 산화 환원 반응. 산으로서 작용하느냐 염기로 작용하느냐 서로 상반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쌍으로 적었습니다.
결합을 잘 하려고 하느냐, 분해를 잘 하려고 하느냐, 어떤 화합물이나 원소들이 이런 화학 반응을 잘 하냐, 안 하냐 하는 정도가 화학적인 성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화학 반응을 하는 게 화학적인 변화죠. 흔히 말해서 화학 반응.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영어로 된 책에 사진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여주면서 보충 설명을 할게요. 적는 김에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이라고 하는 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성질들을. 그래서 크기 성질은 물질의 양에 직접 비례한다. 비례하는 성질이다. 직접 정비례한다. 양이 2배가 되면 그 성질도 2배가 되고 양이 3배가 되면 성질도 3배가 된다. 에너지 같은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휘발유를 연료로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10리터를 넣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와 20리터를 넣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2배가 돼요. 뭐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직접 비례하는 겁니다. 종류들은 이렇게 에너지 쪽과 질량, 부피, 연용량 이런 게 있어요. 세기 성질은 물질의 양에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양의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2배, 3배, 4배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양이 2배가 돼도 이 크기 성질은 더해지는 성질이에요. 더해지는 성질. 세기 성질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온도, 밀도, 압력, 용해도, 비열. 뭐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거, 물이 10도씨와 50도씨 물이 각각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합치면 60도가 되겠느냐?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딱 25도가 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양쪽에 그 질량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질량이 같다고 하면 25도가 되겠죠. 만약에 10도의 물이 조금이고 50도의 물이 많다 그러면 45도나 47도나 이런 식으로 50도 쪽으로 치우쳐 있을 거예요. 양이 관계되긴 하지만 더해지는 성질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세기 성질이에요. 우리가 뭐 질보다 양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세기 성질은 질적인 면, 크기 성질은 양적인 면. 사람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힘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이디어, 머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무거운 짐을 옮길 때는 힘이 필요하니까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그만큼 더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좀 어떤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이 2명 있는 거와 10명 있는 게 5배의 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크기 성질은 양에 직접 비례해서 더해지는 것. 세기 성질은 그렇지 않다. 주로 이제 세기 성질을 보니까 정도라고 하는 이 도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정도 도자예요. 영어로 하면 디그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더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용어들이에요. 연용량하고 비열은 상당히 유사한 용어예요. 거의 뭐 같은 용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비슷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열량 계산할 때 쓰이는
값들인데, 연료량은 크기 성질로 되어 있는 거고, 비열은 세기 성질로 되어 있다. 자, 이 부분까지만 일단 그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 한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을 이제 혼합물이나 순수한 물질 크게 둘 중에 하나니까 이제 혼합물을 다 분리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순수한 물질로 만들고, 순수한 물질 중에 원소는 원소대로 있는 거고 화합물이 이제 존재할 텐데, 화합물도 또 분해를 해서 각각의 원소로 나누면 이제 결국은 다 원소들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이렇게 적어보면 100가지 정도가 돼요. 핵반응을 하면서, 원소가 막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원소들은 아주 순간적으로 존재했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반감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그런 원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생기는 그 원소들에 대해서는 안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걸 빼고 나면 한 100개 정도의, 100개가 조금 넘은 듯한 그 원소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기율표를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주기율표에 100개 정도의 원소가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책에는 그 일상생활에서의 화학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는 루틴한 일과, 아침 일과 중에 접하게 되는 화학적인 변화 또는 화학적인 성질, 이런 걸 이제 나열을 해 봤죠. 여기는 보니까 핸드폰에서의 화학이다. 주로 여기 원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핸드폰이라 그러면 일단 배터리가 있죠. 핵심 그 부품 중에 하나예요. 크기를 작게 하면서 지속 시간을 길게 하는, 용량을 길게 하는 그 기술이 이제 여기 다 첨단 기술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액정, 아니면 기타 다른 유리나 필름으로 되어 있는 스크린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산화규소라는 유리에다가 알루미늄이나 소듐, 포타슘, 소듐은 나트륨이고 포타슘은 칼륨이에요. 이런 걸 적절하게 막 섞었다고 해요. 아까 말한 배터리는 요즘 그래도 대부분이 리튬과 다른 물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리튬 충전 가능한 배터리예요. 리튬에 예를 들어서 코발트나 철이나 구리 같은 게 결합되어 있다 하는 거죠. 또 연산을 담당하는, 핸드폰의 핵심이죠.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연산을 담당하는 이 회로 부분은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데, 반도체의 대표적인 물질이 규소잖아요. 실리콘에다가 또 구리, 주석, 금, 잘 들어보지 못한 원소들, 여기 앞에 본문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들어있고, 또 케이스는 사실은 첨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케이스도 상당히 화학적으로 중요한 고분자 화학에서 개발하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폴리머라고 되어 있죠. ABS, 거기 안에 또 알루미늄이나 철이나 마그네슘이 같이 이제 있다. 요걸 이제 문장으로 쭉 설명해 놓은 부분이 Chemistry of Cell Phone이에요. 쭉 여러분이 이제
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이렇게 그 원소들이 나오게 되는데, 케이스만 여기 한 번 더 보면 케이스나 몸체나 프레임들, 이 부분은 하여튼 폴리머인데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주로 요 네 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ABS라고 이제 약자로 쓰는데, 뭐 아크릴로 나이트릴 부타디엔 스타이렌, 뭐 이름 잘 몰라도 됩니다. 아니면 폴리카보네이트 서모플라스틱, 뭐 이런 게 이제 그 보들보들한 그런 케이스나 아니면 단단한 그 몸체 케이스, 이런 것들을 이루는 폴리머들이에요. 고분자 물질들. 나머지도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물리적인 성질과 물리적인 변화, 그림도 여기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그림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양초를 태웠을 때 이제 초심지가 타면서 주변에 그 덩어리 초가 녹잖아요. 그 초가 녹는 과정이 물리적인 변화다. 물론 촛물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연소되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예요. 여기서는 초가 녹는 것. 또는 이제 음식을 할 때,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할 때 물이 증발해서 올라왔다가 차가운 이 표면에 닿아서 다시 물방울로 응결이 될 때, 그러니까 기체가 됐다가 다시 액체가 되는 이런 과정은 물리적인 변화다. 얼마나 잘 녹느냐, 얼마나 잘 기화하느냐, 이런 게 이제 물리적인 성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학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변화, 이런 게 있겠죠. 화학적인 성질은 크게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하나는 이제 철로 된 구조물이 세월이 좀 지나면서 뻘겋게 녹이 슬어서 손으로 이렇게 막 긁으면 뜯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제 강도가 많이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부서지죠. 이건 오토바이 비슷한데, 그 철로 된 그 몸통의 어떤 부품들을 크롬으로 도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녹이 안 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을 비교한 거예요. 철과 크롬에 대해서. 산소와 반응하려는 성질이 철은 크고 크로뮴은 별로 없다. 그런 것들을 대조적으로 실어주는 그림이고요. 화학적인 변화는 이제 크게라기보다 네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A번은 뭐 진짜 화학 반응이에요. 그 실험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구리가 산에 잘 안 녹아요. 그런데 질산에는 이제 적절한 조건이 되면 녹아서 여기 보니까 질산구리와 이산화질소, 요 초록색 또는 파란색의 질산구리와 갈색의 이산화질소로 를 만든다. 구리가 질산에 녹으면서 화학 반응이에요. 뭐 두 번째는 그 성냥의 이 심지를 제외한 이 나무 부분이 이제 섬유질이죠. 셀룰로즈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빛을 내는 거죠. 열도 내고. 세 번째는 이제 고기가 요리할 때 아주 맛있는 향이 나면서 뜨거운 상태에서 맛있는 그 음식이 되는 과정인데 이때도 다 화학 반응이 수반된다. 네 번째는 바나나를 사다 놓고 며칠 지날 때까지 놔두면 겉에 있는 껍질부터 검게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일종의 뭐 부패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화학적인 변화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게 여기 3개 있고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물리적인 성질,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성질, 화학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여기 크기 성질, 세기 성질에서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크기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양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써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양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직접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는 세기 성질이다. 뭐 종류들이 쭉 읽어보면 몇 개씩 나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종류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화학적인 성질하고 관련해서 지금 시간을 잠시 확인해 보고요. 이 화합물이 화학적으로 원소나 화합물이 화학적으로 화학적인 성질이 어떠냐 하는 게 화학 반응에 대한 정도라고 했죠. 이건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그 원소나 화합물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거를 좀 더, 좀 통일시켜서 알기 쉽게 나타내는 어떤 디자인, 뭐 규격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해저드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얘는, 그 미국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 하여튼 정확한 한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요 기관에서 이제 만든 건데, 다이아몬드 모양, 마름모, 정사각형이죠, 사실은. 정사각형 세우는 모양을 4등분해서, 위에 이 세 개는 색깔도 바탕색이 있어요. 빨강, 파랑, 노랑. 밑에는 그냥 바탕색이 없이 흰 데다가 밑에는 요런 그 기호나 알파벳을 적어 놓고 간단한 그림이나, 위에 세 개는 숫자를 적어 놓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여기만 봐도 되겠죠. 이 파란색은 인체에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정도를, 안전하면 0, 치명적이면 4, 단계적으로 0, 1, 2, 3, 4 적는 거예요. 3이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 빨간 거는 뭐 불 색깔이니까 화재를 일으킬 만한 그 위험성이 있느냐. 그래서 발화되는 온도와 관련이 있어요. 전혀 열을 가해도 타지 않으면 0, 73F에서 이하에서 이제 또 타면은 4, 그 온도가 점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0일수록 그 화재에 좀 안전한 거고, 낮은 숫자가 커질수록 쉽게 불 붙는 거다. 이 오른쪽은 그냥 화학 반응의 정도예요. 뭐 이런 것도 화학 반응이긴 하지만 다른 물질들을 어떻게, 하여튼 뭐 여기 보니까 폭발하는 정도하고 약간 설명이 있습니다. 정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0이면 안정한 거, 그렇죠? 그리고 4면은 폭발할지도 모른다. 보통 실온에서도 잘 취급하지 않으면, 뭐 충격을 가하면 폭발하거나 열을 가하면 뭐 하여튼 불안하거나 정도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0에 가까울수록 위험성이 적은 거고, 4로 가면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치명적이거나 불이 붙거나 폭발하거나. 아래는 특별한 성질들을 직접 여기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있으면 이런 표시, 물과 섞이면 안 될 경우에는 water의 W에 줄을 쫙 긋은 거죠. 부식성이 있다, 염기성이다, 산성이다, 산화하려는 산화제, 강력한 산화제다 하는 것들을 여기다 알파벳으로 이렇게 적어 놔서
하여튼 표시해주는 어떤 기호다 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만약에 어떤 물질을 우리가 취급한다 그럴 때 이제 화합물 중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염산, 산 중에서는 염산이고 염기 중에서는 수산화 소듐이나 뭐 수산화 칼슘이나 아니면 약한 염기 중에서는 암모니아 이런 거 쓰거든요. 암모니아가 약한 염기라고는 하지만 진한 상태 또는 이제 보통 암모니아는 포화시킨 용액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 경우에 이제 암모니아 수 이렇게 이제 물에 포화시킨 거는 암모니아 수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 이제 물에 녹이지 않은 무수 암모니아가 있는데 이 암모니아 수 진한 거나 무수 암모니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뭐 수산화 소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는데 자, 해저드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전체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그 중에 이제 이미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물질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물질을 적는 거죠. 뭐 NaOH다. 아마 대문자 구분하지 않아도 워낙 요즘은 이제 스마트하게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니까 소듐 하이드록사이드의 해저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뭐 다른 것도 연관해서 막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얘네들은 불 붙을 염려는 없는 거죠. 사람 몸에는 굉장히 해롭고 또 뭐 취급할 때 이렇게 막 뭐 폭발하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다. 단지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노출됐을 때 몸에 해롭다 하는 것만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고요. 뭐 다른 거에 비하면 비교적 뭐 할만한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조금 다른 데서 만든 것 같으네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과제 중에 하나가 요 염산하고 암모니아수, 진한 암모니아 또는 무수 암모니아 둘 중에 하나, 염산과 암모니아의 이 다이어그램을 검색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따로 설명은 안 해도 돼요. 요거는 염산에 대한 거고, 요거는 암모니아수 또는 암모니아수는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검색을 안 했죠. HCl로 하면은 이제 HCl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림을 따오는 게 숙제 중에 하나 들어 있어요. 요거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HCl 원래 이름을 써도 되지만 간단하게 기호를 그냥 어수룩하게 적어도 워낙 이 검색 기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와요. 301 이런 식으로 암모니아라는 단어를 쳐도 되지만 NH3라고 대문자 구분 안 하고 쳐도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안하이드로스 암모니아가 무수 암모니아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라고도 있는데 뭐 아니면은 뭐 따로 이름이 없으면 그 암모니아 수가 될 거예요. 그런 것도 똑같아요. 이 결과가 무수물하고 거의 뭐 이런 방법을 알려준 거네요. 그래서
위험을 나타내는 이런 뭐라고 할까, 해저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파워포인트의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이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그림들을 같이 이제 띄워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원자론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원래 좀 나가야 될 분량이 많이 있는데 다른 거를 참고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못했어요. 원자론이라고 하면 이제 달톤, DALTON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달톤의 원자론. 이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2번을 쪼개면 다섯 가지가 되고 합치면은 네 가지가 됩니다. 이 원자론은 그 원자론이 나오게 된 직전에 정량적인 실험이 이제 막 발달하면서 몇 가지 법칙들이 제기가 돼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배수 비례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요건 조금 원자론 이후에 설명할 부분인데 이 세 가지의 법칙이 발표가 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달턴이죠. 세 가지 법칙이 발표되면서 왜 이런 법칙이 성립을 할까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원자로 돼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제 그 생각에서 달턴이 원자론을 제기한 겁니다. 각 원소는 원자라는 매우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같은 원소는 산소라는 원소는 산소끼리, 수소는 수소끼리, 같은 원소는 여러 가지 성질이 다 같다. 다른 원소면 성질도 다르다. 동위 원소가 발견이 되면서 같은 원소라도 질량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발견이 돼서 돼야 될 부분이에요. 화학 반응에서 원자라는 거는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고 단지 결합이 끊어지고 만들어지고 배열이 바뀌는 것 뿐이다. 배열이 바뀌어도 화학 반응이 될 수 있어요. 두 종류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든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순수한 물질로 보면 원소 아니면 화합물인데 원소는 100여 개지만 화합물은 수백만 가지 이상이 되겠죠. 두 종류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하여 화합물을 만든다. 일정 성분비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배수 비례의 법칙은 책에 있는 내용으로 간단히 거기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텐데 질량 보존은 특별히 언급할 게 없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의 전과 후에 질량이 보존된다. 이런 내용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가 가장 기본적인 입자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달턴이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근대에 좀 뭐라고 할까, 최신의 장비를 도입한 실험이 진행이 되면서 또 현대 물리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원자도 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그 실험이 여기 보면 톰슨의 실험에 의해서는 전자가 발견이 됐고 전자를 제외한 부분이 이제 어떠냐 하는 이론들이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전자가 음전하를 띠고 있고 질량이 굉장히 작은 건데
원자가 이만큼 있으면 전자가 이런데 막 박혀 있다. 푸딩처럼.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알파선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실험을 통해서 핵의 존재를 이제 밝혀낸 거예요. 원자가 이만큼 있으면 대부분의 원자의 질량을 차지하는 핵이 굉장히 작은 부피를 차지하면서 존재하고 전자는 이 주변에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돈다 이런 식으로. 중성자는 하여튼 이 러더포드가 핵의 존재를 제안한 사람이고, 알고 보니까 이 핵도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해서 러더포드는 이 핵 전체를 말한 거고, 그 중에 이제 양성자도 이제 핵을 이루고 있지만 중성자도 핵을 이루고 있는데, 중성자는 또 다른 사람,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밝혀냈다. 이 정도만 사람 이름만 소개를 하고, 실험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게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간이 되면 교과서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는 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있다. 입자니까 질량이 있겠죠? 질량을 표준 단위 킬로그램으로 하면 너무 작으니까 상대 질량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양성자는 1.00728, 중성자, 전자. 단위가 AMU라고 쓰고 있어요. 전하량도 쿨롱이란 단위가 전하량의 단위인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숫자가 작아서 상대 전하라고 해서 전자 한 개를 마이너스 1로 약속을 하면 음전하니까 양성자 한 개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되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으니까 0이에요. 그런데 이 상대 질량을 보면 정밀하게 할 때는 이 숫자가 다 필요하지만 대충의 질량을 알 때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낸다고 했을 때 1.0, 1.0, 0.0이니까 그냥 얘네들은 1, 1, 0 AMU다. 상대 질량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원자라는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적절히 모여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 그러면은 양성자가 8개, 중성자가 8개, 전자가 8개 있는 산소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 산소 원자는 질량이 얼마냐? 얘네들을 생각해 보면 8개씩이니까 16이겠죠. 그래서 산소 원자의 질량은 이럴 경우에는 16이다. 좌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이거는 양성자가 8개고 중성자가 8개구나. 이 양성자의 개수가 원소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산소는 양성자가 8개인 거. 얘가 1개인 거는 수소, 2개인 거는 헬륨. 이런 식으로 1개부터 100번까지, 100개까지 쭉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원소들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양성자의 개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수를 원자 번호라 그러고, 좌측 하단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어떤 원소 기호를 쓰고 좌측 하단에 원자 번호라고 해서 양성자의 개수를 쓰고,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를 합해서 여기다가 씁니다. 이 두 개가 있으면 중성자도 알겠죠? 차를 보면 되니까. 전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중성인 경우에는 양성자와 개수가 같다 보면 돼요. 만약에 산소에 E-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음이온이 늘었으니까 전자가 외부에서 2개가 왔구나. 그래서 전자는 10개다.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동위 원소의 표시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CL은 염소라는 걸 뜻하고 원자 번호가 17번 원자 번호예요. 얘는 결국은 양성자의 수와 같아요. 이 35는 뭐예요? 이건 질량수라 그랬죠. 이거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니까 양성자가 현재 17개고 질량이 35면은 중성자는 어떻게 되나요? 18개. 아무 전하 표시가 없으면 전자는 양성자와 같이 17개. 만약에 여기 음이온으로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이때는 전자가 요 경우에는 하나 늘었으니까 18개. 이러한 차이가 생깁니다. 동위원소의 표시는 기호를 적고 좌측 하단에는 원자 번호라고 해서 숫자를 적고 우측에는 질량수라고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숫자를 적으면 돼요. 보통 G, Z로 원자 번호, A로 질량수라고 많이 나타냅니다. 이 정도를 역시 또 그 책에서 우리가 좀 추가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앞부분 내용은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뒷부분 내용은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페이지가 조금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여기 이제 톰슨의 음극선 실험도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러더포드의 실험 가기 전에 밀리컨의 유적 실험, 기름방울 실험이라는 게 있고 이 전자의 전하량을 발견하는 실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자가 발견이 돼서 이런 모델로 있을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러더포드에 의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러더포드가 실험한 내용이에요. 요게 이제 그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그림이고요. 핵의 존재를 하여튼 발견했다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링크해서 러더포드의 실험에 관련된 이 그림이 나와요. 여기 누르면은 여기 앞에 링크가 두 개인데 앞에는 여기가 나오고 뒤에 거 누르면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자들이 금 원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들이 적절히 있어서 원자의 크기가 이만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면 알파는 양전하를 띤 헬륨 그 핵인데 알파 입자를 쏘면 알파 입자가 이제 아래에서 쏘면 요 부분을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여기를 확대해서 그린 건데 이렇게 된다. 잘 모르겠죠? 핵의 모델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기 쉬운데 이 핵이 중앙에 양전을 띄고 있고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핵이 중간중간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 입자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핵이 요렇게 있으니까 이 핵이 워낙 작아서 대부분이 통과해서 뒤쪽으로 그냥 나가버린다. 근데 일부분은 여길 향해서 오는 거는 반발력 때문에 튕기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흔적을 보이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알파 입자들이 오는데 대부분 지나가긴 하지만 일부분은 직각으로 꺾이거나 거의 왔던 길로 다시 꺾이는 아주 정면으로 오는 게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여기 보니까 알파 입자를 느리게도 해보고 점점 빠르게도 해보고 요게 알파 입자인데
또 이 금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원자를 좀 바꿔볼 수도 있어요. 좀 더 크게, 작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초기화할 수도 있고, 등등. 요 그림을 보면, 실제로 이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금을 두고 알파를 쐈더니, 대부분이 통과됐다. 일부분이 이렇게 막 튕겼다.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제시해서 원자에는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양전하를 띠는 핵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전자가 빈 공간에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요 내용도 있고 이제 조금 지나가면 이제 동위원소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조금의 시간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될지 좀 고민이네요. 지금 그 정비례 법칙하고 배수비례 법칙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원소, 동위원소의 표시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과제를 쉬운 걸로 낼게요. 과제는 이제 덩어리로 보면 3개인데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책의 1장의 문제를 보면 1장이죠. 1장의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조금 적절하지 않고 다른 책으로 할까요? 아까 여기 있었구나. 자, 요 파일도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이건 이제 또 공개된 파일입니다. 여기 보면 30쪽, 29쪽부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3, 4, 5, 6번이 과제예요. 3, 4, 5, 6번. 여기까지 이렇게 3, 4, 5, 6번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면 이런 성질들이 물리적인 성질이냐 화학적인 성질이냐가 3, 4번 5, 6번은 물리적인 변화냐 화학적인 변화냐 이런 변화가 이게 5, 6번입니다. 3, 4번은 밑에 보면 답이 있어요. 곧바로 여기 그쵸? 5, 6번은 아니죠. 3번, 5번은 답이 있고 4번, 6번은 없으니까 3번, 5번, 3, 4, 5, 6이 다 과제지만 3, 5번은 답을 보고 쓰고 4, 6번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면 돼요. 이 쌍둥이 문제가 2개씩 있는 겁니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과제는 아까 말한 해저드 다이애그램에 HCl과 NH3의 그 그림을 따오는 거고요. 캡처해서. 세 번째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기율표를 배울 건데 주기율표를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봐서 이 주기율표가 그나마 조금 유용할 것 같다.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검색해봐서 괜찮은 주기율표가 있으면 그 사이트에 주소를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파일에다가 이 연습 문제랑 해저드 다이애그램이랑 주기율표, 괜찮은 주기율표 사이트에 주소를 적는 거. 한글이나 워드나 PDF나 PPT나 이렇게 문서로 될 수 있는 그게 편하니까
문서로 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과제를 하면 됩니다. 과제는 가능하면 목요일 날 내면 좋겠지만 여러분 워낙 이제 바쁠 테니까 목금토 일일까지 허용을 할 테니까 이제 목요일 아침에 이게 공개가 되면 일요일 자정까지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 동영상 강의 중에 잘 모르겠거나 질문할 게 있으면 과제를 내면서 질문을 해도 되고 그냥 그 톡방으로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강의, 긴 강의를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